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김명숙입니다. 젊었을 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해가 뜨고 지는 걸 천천히 바라보며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엔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을까? 나는 왜 내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까지 자꾸 돌아보게 될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입니다. 그렇게 조용한 하루를 보내며 저는 오래전 기억을 꺼내 봅니다. 제가 시집 가던 날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 포항에서 올라온 부모님 손을 잡고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저 문 안에서 살아야 하고, 여기서 울고, 웃고, 참아야 한다는 걸. 결혼식 날인데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엄격한 분이셨어요. 말수는 적으셨지만 눈빛이 아주 매서웠죠. 결혼식 다음 날 새벽 5시 시계 소리에 놀라 깼더니 벌써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콩나물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야지.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왔으면 자다가 일어나는 게 체면이냐? 그날부터 저는 시계보다 먼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은 큰 집이었어요. 시동생 둘, 시누이 하나, 그리고 시부모님. 설거지 물이 손끝을 파고드는 추운 겨울에도 저는 웃으면서 김장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칭찬은커녕 시어머니는 제 손끝을 가만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손이 참 느리다. 우리 큰며느리는 살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 큰 며느리는 시아버지 동생의 며느리였죠. 비교는 늘 따라다녔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요, 참 착한 사람이었지만 시댁 안에서는 늘 조용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말해도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런 분이야. 너만 참고 넘겨줘.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몇 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시누이가 외출하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언니, 아기 낳고 나면 좀 나아져요. 그땐 어머니도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제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 이 집안이 조금은 따뜻해질 거라고. 그 아이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지금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 아이가 제 품 안에서 자랐던 그 시간,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에 떠나갈 때까지의 이야기. 그게 바로 제가 이제부터 꺼내고자 하는 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아이는 금방 자랍니다. 눈을 깜빡하면 뒤집고, 눈을 한 번 더 깜빡하면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엔 어느샌가 내 품보다 학교 운동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죠. 제 아들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울지도 않고 때도 잘 쓰지 않았죠. 어디 데려가도 인사 잘하고 낯도 안 가렸습니다. 그런 아이가 자라서 서울로 대학을 갔고 대학 졸업 후엔 바로 취직도 했습니다. 매주 전화해서 제 안부도 묻고 명절이면 기차 타고 짐 한가득 들고 내려오던 아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사귀는 여자 있어.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떨리는 목소리였는지 전화기 너머 그 숨소리가 제 가슴까지 닿았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본 날은 아직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단정한 치마에 흰 셔츠를 입고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참 반듯하고 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인사도 안 한다더니 속으로 괜찮은 아가씨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김치에 MSG 들어갔나요? 그 순간 저는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그냥 내가 끓인 거야. 맛이 별로였니?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몸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아무렇지 않게 말한 듯한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맺혔습니다. 저는 음식을 해주는 사람이었고 그 음식에 대해 이렇게 조심스러운 반응을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번 식사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찾아보고 재료도 일부러 유기농만 골라서 사왔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조용했습니다. 웃어도 입만 웃고 대화를 나눠도 늘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나중에야 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애가 성격이 좀 그래. 나쁜 게 아니라 말수가 없어서 그렇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말 많은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 그냥 조용히 지켜봐 주자. 그런데 그 지켜봐 주기가 나중에는 무심함으로 보였고 배려가 간섭으로 오해되는 일이 생기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후 아들 부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굳이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집에 시어머니가 자주 드나들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명절이나 제사 때 내려오면 정말 열심히 도왔습니다. 차례상 차릴 땐 말없이 손도 빠르고 설거지도 척척 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늘 벽 하나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까워질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쓱 물러서는 느낌. 그게 뭐랄까. 정말 조용히 문을 닫는 소리처럼 크게 티는 나지 않지만 확실히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원래 저런가 보다. 그래도 말없이 잘 따라주니 고마운 거지.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어요. 그 조용함 안에 어떤 감정들이 쌓이고 있었는지 그걸 진심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저는 점점 그 아이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무렵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 그날 저는 혼자서 방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기다리던 손주였고 내가 다시 품을 수 있는 작은 생명이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죠. 며느리는 임신 초기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입덧도 심하고 몸살처럼 계속 아프다고 했어요. 그걸 듣자마자 저는 제안했죠. 산후조리 우리 집에서 해라. 내가 다 해줄게. 아들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제 집으로 들어왔고 정말 오랜만에 식탁이 꽉 찼습니다. 저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아침엔 미역국 끓이고 점심엔 과일 깎아놓고 밤에는 며느리 다리 주물러주고 모유수유 때문에 밤에 깨면 제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의 아내고 내 손주의 엄마니까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어딘가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늘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 미세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엔 냉장고에서 이유식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는 간장은 아직 안 넣으려고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 이유식, 제가 몇 시간 끓인 거였거든요. 재래시장 가서 유기농 콩 사다 끓이고 어린 시절 우리 애도 그렇게 먹여 키웠는데 그래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요즘 방식이 있겠지. 다음부턴 그렇게 하마. 그 순간 며느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네. 하고 고개만 끄덕였고 그 다음부터 부엌에 오래 머무르지 않더군요. 손주가 돌을 막 지났을 때였어요. 새벽에 아이가 열이 펄펄 나길래 얼음 수건으로 닦아주고 안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를 그렇게 세워서 안으면 더 열나요. 그 말투가 크게 소리를 낸 것도 아닌데 제게는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나는 예전에 예전이랑 지금이랑은 다르잖아요. 저희는 병원에서도 이렇게 안 하라고 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한 모든 행동이 전부 과거 방식이라는 이유로 틀림이 되어야 하는 걸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도 서운함이라는 이름의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애가 예민한 것도 맞고 엄마가 서운한 것도 이해돼. 근데 그냥 서로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 그 순간 저는 두 번째로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무너짐이 며느리의 말이었다면 두 번째는 아들의 중립이었습니다. 아들은 늘 중간에 있었지만 그 중립은 결국 아무도 돕지 않는 침묵이더군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삐걱이기 시작한 건 그 새벽 이후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을 줄였고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기 키우느라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아이는 제 손에 닿는 걸 꺼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손주를 목욕시키려고 욕실에 물을 받아놓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물 온도는 제가 확인할게요. 온도계로 해야 해서요. 그 말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괜히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주 기저귀 갈 때도 먹을 때도 제가 나서면 며느리는 조용히 다가와서 제 방식을 고쳤습니다. 그게 계속되다 보니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아이 방에도 잘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다 만들고 나니 며느리가 조용히 오더니 반찬통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저희 냉장고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그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또 얼마나 선 그은 말인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네 편한 대로 해.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아주 작게 쪼개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손님이 된 건가? 같은 집에 살지만
이젠 내 손길 하나도 원하지 않는 건가. 며칠 뒤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조금만 떨어져 살까 해.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나가고 싶다 그랬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좋겠대. 자기가 너무 지쳐서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버겁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괴로웠니? 조용히 앉아있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전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은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고 내가 만든 가족 안에서 나는 밖에 사람이 되어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근처에 괜찮은 원룸 알아봤어요. 회사랑도 가깝고 교회 근처고 불편하시면 말씀해줘. 그 말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이 나이에 내가 며느리 피 말리게 하고 살고 싶진 않다. 그렇게 저는 제 옷가지를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내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 보였던 행동들,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내 감정들이 하나 둘 접혀 들어갔습니다. 이사를 하던 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릴 듯 말 듯. 잔뜩 먹구름이 낀 하늘처럼 제 마음도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짐이 많진 않았어요. 옷 몇 벌, 요 몇 채. 그동안 쟁여두었던 반찬통 몇 개, 그리고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첩 하나. 오피스텔이라는 공간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낯선 벽지 냄새, 낯선 냉장고 소리, 낯선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여긴 내 집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지운 얼굴, 눈가 주름, 거칠어진 손등. 그제서야 저는 나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아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 되려 애쓰느라 나는 나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후회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누구의 발자국 소리도 아기 우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에 물을 끓이며 처음으로 내 밥을 차렸습니다. 식탁에는 나 혼자, 반찬은 3가지, 조용히 흐르는 라디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만든 밥인데, 내가 먹는 건데, 왜 이렇게 목이 메이는지 모르겠더군요. 며칠 동안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 말고, 문자를 쓸까 하다 지우고, 그저 그 아이들이 이제는 나 없이 더 편안히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쯤 애는 자고 있겠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혹시 아프진 않을까? 그 마음을 가만히 누르며 나는 다시 조용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근처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책장이 잘 안 넘어갔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황혼 육아에 대한 책을 읽고 그 안에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도움이 사랑일 수는 있지만 간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나는 책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나도 사랑을 핑계로 그 아이의 삶을 흔든 건 아닐까? 나는 며느리에게 진심을 다했지만 그게 옳은 방식이었는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기 쓴 건 아들 수능 날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바빠서 혹은 지쳐서 잊고 있었죠. 오늘 처음으로 나를 생각했다. 며느리를 미워하기만 했는데 사실 나는 그 애가 부러웠던 것 같다.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참 대단해 보였다. 펜 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몰랐던 감정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서랍 속에 있던 흰 종이를 꺼냈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덜덜 떨렸고 처음 몇 줄은 몇 번이고 찍고 다시 썼습니다. 어머님,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그 문장 한 줄이 내게 준 충격처럼 내가 보내는 이 한 통의 편지가 그 아이에게 또 다른 무게가 되진 않을까. 1000번도 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과라기보단 이해받고 싶은 나의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단다. 너를 힘들게 하려는 마음은 진심으로 단 한 번도 없었어. 너의 육아 방식이 내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지금은 조금 알 것 같구나. 나는 며느리였던 시절 내 시어머니의 방식이 답답하고 무서웠단다. 그래서 너한텐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었더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손주를 건강하게 키워줘서 내 아들을 잘 살아가게 도와줘서 이 편지는 용서보다 이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단다. 혹시라도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그것 또한 미안하다. 편지를 접으며 나는 마치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바닥까지 보여준 기분이었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5일이 지났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라디오도 듣기 싫고 문자 알림 소리에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편지 잘 받았어요. 많이 울었어요. 저도 제 감정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되고 나서 어머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가 견딜 수 있었던 날들도 많았어요. 그땐 미처 그걸 몰랐어요. 저도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참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못한 울음이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와의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날씨 좋아요. 산책하세요? 아이 유치원 발표회 사진 보내드릴게요. 김치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주 작은 문자였지만 그 문자 속에는 다시 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마음을 바꾸려 애쓰고 있었고 나도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며느리도 완벽한 시어머니도 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몇 달 뒤 며느리와 아이가 제 오피스텔로 놀러 왔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실래요? 아이가 할머니랑 가까이 있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난 여기서 지낸다. 그 대신 자주 보러 와라. 네, 진짜로요.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늘 조용하던 집이 한층 더 따뜻해졌고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하루는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보내주신 다시마 장조림, 저희 남편이 그거만 찾네요. 후후. 다음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 한 줄에 얼마나 웃음이 났는지 모릅니다. 사소한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요즘 저는 매주 토요일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열리는 신앙송 모임에 나갑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 시를 듣고 가끔은 직접 짧은 글을 읽기도 합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글을 들은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글 듣고 울었어요. 할머니도 저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누군가에게 이해받았다는 느낌에 참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젠 일기를 매일 씁니다. 이전엔 누군가의 아내로서, 누군가의 엄마로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서 써왔던 내 하루가 이제는 나의 하루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고, 식탁에 앉아 고구마를 쪘고, TV를 보다가 피식 웃기도 했고, 며느리에게 아기 사진을 받았고, 잠깐 울컥했지만 그걸 참을 수 있었던 하루. 그런 사소한 하루하루가 내 삶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였던 그 아이에게 지금의 마음으로 다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려 한 게 아니었단다. 그저 내 옆에 있고 싶었어. 내가 내 방식대로 도우려 한 건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그게 내 삶의 흐름을 거스른 건 지금 와서야 한다. 그래도 너와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감사해.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한 걸음 떨어져 주는 것이, 아무 말 없이 지켜봐 주는 것이 더 깊은 배려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 나 사이에는 여전히 완벽한 화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이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야 조금씩 깨닫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사랑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려. 그 안에는 기대가 있고, 실망이 있고, 참음이 있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쌓아가는 이해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무섭다고.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둘은 서로를 피해 걷고, 마주보는 게 어색하고 가끔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속마음은 전혀 전해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어쩌면 서로 너무 조심스럽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 나는 내 시어머니를 두려워했습니다. 뭘 해도 그건 아니지 라는 말이 따라왔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 애쓰다 보면 자꾸 내 모습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에 나는 결심했죠.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저러지 말자. 하지만 결국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방식으로 다가갔고, 내 경험을 강요했고, 내 진심이 무기가 되어버렸다는 걸 그 아이와 떨어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며느리로서 마음이 아프다면, 혹은 시어머니로서 외롭다면, 그저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바라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며느리는 누군가의 딸이고,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며느리였다는 걸 잠시만 기억해 주신다면 그 오해의 벽은 조금씩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조용한 집 안에서 차를 끓입니다. 작은 찻잔을 앞에 두고 책을 한 장 넘기며 며느리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김장 언제 할 건데 내가 간장게장 담가줄까? 그러면 며느리는 바로 답을 하죠. 좋아요. 어머님 거 제일 맛있어요. 후후. 그 웃음 속에 우리는 모두 서로의 노력을 봅니다. 사랑이 아니라 노력이 관계를 다시 잇는다는 걸요. 72에 내가 23세 나에게 말을 건넨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애쓰느라 고생했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실수도 했고, 후회도 했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여기까지가 내 긴 이야기의 끝입니다.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나를 이해하고 조금은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내가 늦게 도착한 아주 작은 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배워가고 있는 72의 시어머니가